이제 그만하자. 난 돌아가지 않아. 그녀는 72살에 모든 걸 버렸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던 여자가 단 한 번 자신을 위해 도망친 날이었죠. 집도 돈도 연락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저 바다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8시 23분. 평생 새벽 3시 47분에 일어나던 그녀가 처음으로 늦잠을 잤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어요. 이건 도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시작이구나. 서울에서 누구도 묻지 않던 질문을 이곳의 낯선 이들은 그녀에게 물었죠. 혼자 오셨어요? 네, 이제 혼자예요. 사람들은 늙으면 익숙한 곳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익숙함 대신 자유를 택했죠. 버려진 게, 그리고 버려진 여자. 서로를 보자마자 알았어요. 우리 비슷한 처지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희라고 합니다. 올해 72이에요. 요즘은 무릎이 시큰거려서 천천히 걷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도 아직은 제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다 보니 정작 제 이야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던 그날 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날 저녁 거실이 유난히 좁게 느껴졌어요. 마치 벽들이 제 숨소리까지 듣고 있는 것처럼 조용했죠. 저는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오래된 문틀에 손을 살짝 기대고 있었죠. 그 문틀은 제가 3번이나 직접 칠했었어요. 처음엔 크림색으로, 그 다음엔 베이지색으로, 그리고 마지막엔 며느리 서현이가 이 색이 요즘 감각이에요 하면서 골라준 연한 회색으로요. 그녀 말대로 집이 좀 현대적으로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그 어떤 색으로도 덮을 수 없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10월 말 노을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낡은 마루 위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마치 제 인생 같았어요. 길고 때로는 삐걱거리고 그래도 꿋꿋하게 버텨온 세월이요. 그때 아들 도윤이가 말했어요. 엄마, 집을 판다고요? 갑자기 왜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막 들어온 차림이었죠. 깔끔한 셔츠에 회색 슬랙스, 늘 단정했던 그 아이답게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서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릴 정도로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어요. 그 뒤엔 서연이가 서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로 아무 말도 없이요. 그 표정 저는 잘 알아요. 13년 동안 같이 살면서 그 눈빛이 계산 중일 때라는 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는 천천히 거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허리 수술한 지 한 달이 채 안 되었거든요. 걸을 때마다 척추가 쿡쿡 쑤셨지만 그래도 그날은 꼭 말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수없이 밤마다 연습했어요. 이 말을 하면 애가 상처받겠지? 그래도 이젠 말해야지. 그렇게 수백 번을 되뇌었죠. 거실 테이블 위엔 차 3잔이 있었어요. 벚꽃 무늬가 그려진 제일 좋은 찻잔들이요. 저는 늘 가족이 모이면 녹차를 우렸어요. 하지만 그날은 아무도 손대지 않았죠. 김이 피어오르다 이내 식어버렸어요. 마치 우리 가족의 온기처럼요. 앉아라, 도윤아.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죠. 앉기 싫어요.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요. 그 말투 어릴 때 수학 문제 못 풀던 그 아이 같았어요. 답을 꼭 알아내야 직성이 풀리던 아이였죠. 그런데 이제 44이 된 그 얼굴에선 그때와는 다른 책임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집 말이다.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38년 전에 내가 산 집이야. 내가 6살 때 노원에서 이사 왔잖니. 도윤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죠. 저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때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는 학교 급식실에서 두 교대로 일했어. 계약금 모으려고. 다들 말렸지. 과부가 무슨 집이냐고. 하지만 나는 우리 아들이 제대로 된 집에서 자라길 바랐어. 마당 있고 창문에서 햇살 들어오는 집에서. 그 말을 하면서 제 입가엔 조금 미소가 번졌어요. 그때의 제가 떠올랐거든요. 지쳐도 꺾이지 않았던 그 젊은 날이나 부엌 싱크대 고장 났을 땐 내가 고쳤고 태풍 불던 해엔 옆집 아주머니랑 지붕기와 다시 올렸지. 그렇게 이 집은 내가 지켜왔어. 서연이가 그제야 팔짱을 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말은 없었어요. 그녀의 얼굴엔 이해보단 계산이 더 많았죠.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이 집은 내 거야.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어요. 내가 샀고, 내가 지켰고, 내가 살아왔어. 너희가 여기서 살았지만 이건 내 집이 아니야. 아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럼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파신 거예요? 오늘 아침 부동산에서 왔었어. 계약했어. 3주 후에 젊은 부부가 들어올 거야.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더라. 서현의 얼굴이 굳었어요. 3주요? 우리한텐 3주밖에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투에 냉기가 묻어 있었죠. 저는 한 박자 쉬었다가 말했어요. 그래, 3주면 충분할 거야. 너희는 전자니 어디서든 잘 살 거야. 제 말투는 차분했지만 속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쌓아둔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올까 봐 꼭 눌러두었죠.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가 달라졌어요. 도윤의 얼굴에 섞인 표정은 복잡했어요. 당혹, 서운함, 그리고 어쩌면 미안함도 있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엄마, 어디로 가실 건데요? 그건 내일이다. 짧게 대답했어요. 나는 72이야. 43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였고, 44년 동안 누군가의 엄마였고, 13년 동안 누군가의 시어머니였지. 이제 그 이름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박정희로 살고 싶어. 말하면서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동안 쌓였던 말들이었거든요.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내로만 불리던 세월 속에서 나는 언제나 뒤에 있었어요.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 생각했어.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 묘비엔 뭐라고 새길까? 사랑받는 어머니? 헌신적인 아내? 그건 이름이 아니야. 그건 역할이지. 이제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 그 순간 거실 안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냉장고 소리만 들렸죠. 밖에서는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그 나무 도윤이가 7살 때 제가 심은 거예요. 우리도 이 나무처럼 자라자. 그렇게 말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뿌리가 족쇄처럼 느껴졌어요. 이제는 땅을 박차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찻잔을 들어 부엌으로 갔어요. 손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뒤에서 들리는 도윤과 서현의 말싸움도 그날만큼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늘 저는 결심했거든요. 내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펼치겠다고.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그 목소리가 제 안에서 속상이었어요. 새벽 3시 47분. 한밤의 정적을 깨는 알람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어둠 속이었지만 정순 씨의 손은 망설임 없이 이불 밖으로 뻗어 나왔습니다. 수천 번을 반복해온 동작, 손끝으로 정확히 버튼을 눌러 알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잠시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도 집은 자고 있었고 벽 너머에서는 손자의 부드러운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 방은 원래 남편과 함께 쓰던 안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혜정이 부부와 함께 이사 오면서 그 방은 그들에게 내주었죠. 대신 복도 끝의 작은 방이 정순 씨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주무시니까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때 혜정의 말은 공손했지만 정순 씨의 가슴 한구석이 조금 시렸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렇지. 늘 그렇게 동의하는 게 그녀의 역할이었으니까요. 차가운 바닥이 발바닥에 닿자 몸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세수하고 이를 닦고 희끗한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안으로 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거울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곤이 얼굴에 스며든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작업복을 입었을 때 시계는 4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성은 여중 급식실에서 일할 때 입는 옅은 파란색 셔츠와 남색 바지. 천은 너무 오래돼 군데군데 닳아 있었고 소매엔 예전 기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학교에 새 옷을 요청한 적도 있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대답만 돌아왔죠. 그래도 매일 깨끗이 빨고 다림질을 하며 다시 입었습니다. 그게 그녀의 하루를 시작하는 예의였으니까요. 이른 새벽의 부엌은 온전히 정순 씨의 공간이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도 손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밥솥, 도마, 칼, 냄비의 위치까지 모두 손끝이 기억하고 있었죠.
조용히 쌀을 씻으며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끓기 시작한 미역국 냄새가 집안에 은은히 퍼졌습니다. 손자가 며칠 전 할머니 미역국 먹고 싶어요 라며 수줍게 말했던 게 떠올랐죠. 그 말 한마디가 그녀에겐 오래된 봄 햇살처럼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4시 45분 문을 나설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으며 정순 씨는 습관처럼 편의점 앞에 서 있는 박 노인을 향해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서로가 같은 세상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모두가 자는 동안 세상을 굴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늘 앉던 뒷자리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천천히 깨어나는 도시가 스쳤습니다. 배달 트럭, 청소차, 신문을 나르는 오토바이, 그리고 병원 근무를 마친 듯 피곤한 여인 한 명. 그녀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며 정순 씨는 문득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의 집엔 아침밥 차려주는 이가 있을까? 학교에 도착하니 5시 반. 급식실은 이미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커다란 스테인리스 조리대가 형광등 아래에서 뿌연 빛을 냈고 동료 2명이 이미 일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늦었네요, 정순 씨. 차가 좀 막혔어요. 사실 그녀는 학교 앞 벤치에 앉아 7분을 그냥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안으로 걸어 들어갈 마음의 힘을 모으느라요. 일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커다란 솥에 국을 끓이고 물을 썰고 쌀 200kg를 싣고 다시 국자를 들고 배식대를 지켰습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그 순간 그녀는 하나의 기계 부품이 되었습니다. 국을 푸고 밥을 퍼고 그릇을 내밀고 얼굴들이 흐릿하게 지나갔죠. 누구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급식실의 일부 공기처럼 존재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밥 더 주세요. 네. 이건 채식이에요? 그래. 짧은 대화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수저 소리와 웅성거림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40년 넘게 해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어린 아들과 지붕 하나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죠. 그땐 잠깐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잠깐이 평생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 반 마침내 일과가 끝났습니다. 허리 통증이 허벅지를 타고 내려와 무릎을 짓눌렀습니다. 이부프로펜을 먹었지만 별 효과는 없었죠. 그래도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한 걸음, 숨, 또 한 걸음.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유모차를 미는 젊은 엄마, 정장 차림의 남자, 휴대폰에 몰두한 학생들. 모두가 자기 목적지를 향해 걷고 있었죠. 정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버스에서 새 정거장 먼저 내렸습니다. 재래시장에 들러야 했거든요. 냉장고에는 혜정이 남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배, 불고기용 고기, 깻잎, 좋은 간장 싼 거 말고요. 글씨는 단정하고 깔끔했습니다. 정순 씨는 그 글씨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생선 냄새, 고기 굽는 냄새, 상인들의 목소리, 아이 울음소리. 그 모든 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장을 보며 목록을 하나하나 채워갔습니다. 싸게 사려 했지만 며느리의 눈썰미를 잘 알고 있었죠. 조금이라도 다르면 금방 눈치챌 겁니다. 작은 실망의 표정, 그게 더 아프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지 사흘째였고 장바구니는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2층 계단참에서 숨을 고르며 벽에 기대었을 때 심장이 콩닥거리며 뛰었습니다.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문을 열자 혜정이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어머니. 다 사오셨어요? 응, 다 샀어. 정순 씨가 봉투를 조리대 위에 올려두자 혜정은 시선을 모니터에서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오늘 제안서 마감이라 저녁 좀 일찍 해주실 수 있죠? 6시쯤? 질문이 아니라 명령이었죠. 그래, 알겠어. 짧은 대답 뒤엔 침묵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빨래하고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칼끝이 도마에 닿을 때마다 탁, 탁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삶이 그런 소리처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손자 민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지쳐 보였지만 인사 한마디 없이 소파에 누웠습니다. 정순 씨가 보리차 한 잔을 내밀자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받았습니다. 며느리 혜정은 여전히 일에 몰두했고 손녀 소연은 방 안에서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김치찌개, 잡채, 고등어구이, 정순 씨의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은 고요했습니다. 누구도 대화를 하지 않았고 젓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가 말을 걸어보려 했습니다. 오늘 고등어가 좋네. 아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 고객 통화 있어서요. 남편은 식사 마치면 설거지 좀.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복도로 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정순 씨는 남은 사람들 사이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굳고 식탁 위의 음식은 식어갔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에선 혜정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팀장님, 자료는 조금 수정했습니다. 거실에서는 TV 속 야구 중계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은 분명 시끄러운데 그녀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손으로 내려갔습니다. 마늘 냄새가 스며든 거칠고 굳은 손. 젊은 날엔 아이를 안고 남편의 손을 잡았던 그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묘한 어지럼이 밀려왔습니다. 가슴 한쪽이 뻐근하게 당기고 숨이 조금 가빠졌습니다. 그녀는 조리대에 손을 짚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아주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유리에 금이 가득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금이었죠. 정순 씨는 아직 모릅니다. 그 작은 균열이 곧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던 이 여자의 삶에 이제 곧 한 줄기 빛이 스며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아침 이정희 씨는 여느 때처럼 새벽 3시 47분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죠.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루틴. 그게 평생을 버티게 해준 질서였으니까요. 침대에서 다리를 내리자 허리 깊은 곳이 욱 하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익숙한 통증이었어요. 며칠 전부터는 좀 더 깊게, 좀 더 자주 찾아오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늘 그랬듯 그저 참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죠.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학교 급식실은 언제나처럼 전쟁터 같았어요. 커다란 냄비들이 덜컹거리고 강 여사님은 콩나물 상자 상태 때문에 배달 아저씨와 실랑이를 하고 있었죠. 그 틈에서 정희 씨는 밥솥의 김을 확인하고 반찬을 옮기며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했어요. 모든 소리가 너무 크고 모든 일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선반 아래에 놓인 대형 스테인리스 냄비. 가득 찬 국물 무게를 감당하려면 두 사람은 들어야 할 크기였지만 그날은 주변에 아무도 손이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누군가 도와달라고 해야 하나.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오랜 습관이 그녀를 밀어붙였죠. 괜찮아. 늘 해왔잖아. 그렇게 허리를 굽히는 순간 뭔가 뚝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숨이 막히고 다리가 저절로 꺾여버렸습니다. 냄비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죠. 정희 씨, 괜찮아요? 강 여사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누가 119 좀 불러요. 바닥은 차가웠고 통증은 불덩이처럼 퍼졌습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멀리서 들리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만이 현실이었죠. 응급실로 옮겨졌을 때 그녀는 이미 모든 게 흐릿했습니다. 빛, 목소리, 질문들, 통증 정도를 말씀해 주세요. 1에서 10까지라면요? 8이요. 사실은 12였지만요. MRI실의 소음은 그녀를 삼켜버렸습니다. 45분 동안 관 속에 누워서 꼼짝도 못한 채 숨을 고르고 있었죠. 지금 급식실은 어떨까? 강 여사님 혼자 괜찮을까? 오늘 점심 애들 반찬은 제대로 나왔을까?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의식의 중심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아닌 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 여사님, 이제는 좀 본인을 생각하셔야 해요. 젊은 의사가 MRI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죠.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탈출돼 있습니다. 신경이 눌리고 있어서 빠른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틀 안에 하셔야 해요. 그 말이 공기 속에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수술. 무겁고 낯선 단어였습니다. 생활 방식도 바꾸셔야 합니다. 무거운 건 들면 안 되고요. 도와줄 가족이 필요합니다. 도와줄 가족. 그 순간 정희 씨의 가슴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들이었죠. 도윤. 20년 동안 번호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사람. 하지만 문자는 딱 이렇게 왔습니다. 엄마, 잘 되길 바랄게요. 근데 냉동실에 갈비 남았어요? 그 문자를 3번이나 읽었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하지만 거기엔 엄마, 괜찮아요? 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딸 서진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퇴원은 언제쯤이에요? 그녀의 마음은 조금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손녀 소은이에게서 온 메시지. 할머니, 목요일에 학원 데리러 와줄 수 있어요? 그때 정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익숙했던 그 방법으로요.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울었습니다. 잠시 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혈압을 재며 묻더군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늘 그렇게 대답했지만 이번에는 간호사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말은 뜻밖이었죠. 누군가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준 게 언제였을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전 혼자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간호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피부를 넘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죠. 그녀는 오랜만에 사람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병실 천장 불빛이 점점 어두워지자 정유 씨는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조금은 바뀌어야 해. 수술은 다음날 아침으로 잡혔습니다. 새벽 복도는 고요했고 수술실로 가는 길은 낯설게 길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 이동하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쯤 알람 없이 깨어보고 싶다. 남이 아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스스로 차려보고 싶다. 바다를 보고 싶다.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바람만 느끼고 싶다. 그리고 누군가 진심으로 내 안부를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수술실 문 앞 마취과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10부터 거꾸로 세어주세요. 10, 9, 8. 눈이 천천히 감겨가면서도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또렷했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원하던 날 정희 씨는 병원 문을 나서며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허리 아래쪽 수술 자국은 아직도 불에 댄 듯 아팠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살갗이 잡아당겨졌어요. 의사는 무거운 건 절대 들지 말고 오래 서 있지도 말라 했지만 그런 말이 얼마나 현실에서 지켜지기 힘든지 정희 씨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차가 병원 정문 앞에 섰습니다. 3년 전 급식실 일하며 모은 돈으로 아들 차 사는 걸 도와줬던 그 기억이 스쳤어요. 아들은 엄마 회사 반차 냈어요. 하고 웃었지만 운전석에서 내내 휴대폰으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특유의 딱딱한 업무 말투. 그 사이 조수석에 앉은 정희 씨는 창밖 풍경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멀어지는 병원, 스쳐가는 신호등. 그리고 자신이 남의 인생에 잠깐 들렀다 가는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계단 앞에서 또 숨이 찼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고장 중이었어요. 도윤이가 팔을 받쳐줬지만 그 손길엔 다정함보다 의무감이 섞여 있었죠. 괜찮아요? 시계를 힐끔거리며 묻는 그 말에 정희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잠깐만 쉬면 돼.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 서진이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호텔 프로젝트 어쩌고 하며 빠르게 타이핑하는 모습. 그녀는 정희 씨가 들어오자마자 공손히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엔 바쁘니 방해하지 말라는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수술은 잘 되셨어요? 응, 좀 나아졌어. 다행이네요. 저는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요.
호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가 너무 복잡해요. 그녀는 금세 다시 화면 속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정희 씨가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조차 그들 일상엔 아무런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좁은 방, 오래된 골판지 냄새, 그리고 벽에 닿는 묵직한 고요. 그날 밤 정희 씨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통제 냄새와 어둠 속에서 이제 난 어디에 필요한 걸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죠. 며칠이 지나자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예전엔 새벽마다 자신이 만들어내던 그 집의 리듬이었는데 이젠 자신 없는 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 시리얼이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전자레인지 띵 하는 소리. 이제 그 소리들 속에 정의는 없었습니다. 어느 아침 부엌으로 천천히 걸어나가 보니 서진이는 시리얼을, 손녀 소은이는 식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네요. 좀 괜찮으세요? 응, 밥 해줄게. 아니에요. 그냥 시리얼 먹는 게 더 편해요. 서진이는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부탁했을 때 그녀가 컵을 탁 내려놓던 그 작은 소리조차 마음을 베었습니다. 여기요. 고마워. 커피는 묽고 썼지만 정유 씨는 그냥 웃으며 마셨습니다. 그래, 다 바뀌었지. 나만 옛날에 멈춰 있었던 거야. 하지만 토요일 부엌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태웠어요? 그럼 당신이 하든가요? 엄마는 주말마다 채소전 해줬는데 식탁 위엔 타버린 계란, 덜 익은 밥, 그리고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찬 김치가 올려져 있었어요. 그 광경이 너무 낯설고 슬펐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아닌 방해되는 사람이 된 듯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건강해야 하는 거예요. 도윤이가 말했지만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책임 회피처럼 들렸습니다. 정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숟가락만 들어 보였죠. 식탁 위에서 김치 국물이 식어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며칠 뒤 서진이는 종이 한 장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힘드실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도 너무 벅차서요. 이건 그냥 간단한 정리 목록이에요. 무거운 건 없어요. 정희 씨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타이핑된 글씨들이 깔끔하게 나열돼 있었어요. 냉장고 정리, 세탁물 분류, 찬장 구조 개선, 화장실 줄눈 청소. 목록은 한 장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걸 지금 나보고 하라는 거니? 아니요. 시간 될 때 조금씩요. 저도 일하잖아요. 서진이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유지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정희 씨의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척추 수술에서 회복하는 것도 일이지. 저도 무시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 같이 도와야 하니까요. 그 말 다 같이 도와야 한다. 그건 참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도왔는데 정작 자신이 도움을 받을 차례가 되자 짐이 되어 있었어요. 못해. 짧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단단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못해요. 아니면 안 하실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 두 여자는 마주 서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흘렀죠. 13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서로를 똑바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정유 씨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사라져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처음 마음속에서 또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벽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당신 엄마는 노력도 안 하잖아요. 엄마 수술 받으셨잖아. 그게 벌써 몇 주 전이에요. 우리도 지쳐요. 그리고 잠시 후 요양원 같은 데 알아보는 게 어때요? 그 한마디가 정희 씨의 숨을 먹게 했습니다. 요양원. 그건 도움이 아니라 내쫓음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손을 들어 귀를 막았지만 그 말들이 마치 바늘처럼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불편해하는구나. 나를 짐처럼 여기고 있구나. 그 순간 머릿속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움 속에서 오히려 이상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가면 되지. 근데 내 방식대로. 그녀는 침대 머리맡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진통이 밀려왔지만 손끝은 단단히 떨리지 않았어요. 은행 앱을 열고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평생 아껴 모은 비상금. 아들을 위해, 손녀를 위해 쓸 거라 생각했던 그 돈.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이건 자신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단걸요. 정희 씨는 인터넷 창을 열었습니다. 강원도 바닷가 작은 집 매매.
검색창에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리고 화면 속 수많은 집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바다와 맞닿은 하얀 집, 텃밭이 있는 오두막, 창문 너머로 바람이 스미는 낡은 나무집, 그 하나하나가 정유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이젠 누군가의 엄마로 말고 그냥 나로서 살고 싶다. 그날 새벽 2시 반, 정희 씨는 용기를 내어 이메일을 썼습니다. 작은 집을 찾고 있습니다. 현금 구매 가능합니다. 도와주세요. 수신이는 양양에 사는 오랜 친구 미라가 아는 부동산 중개인이었죠. 그리고 아침 9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 방문 가능하신가요? 정희 씨는 오랫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짧게 답을 썼습니다. 곧, 아주 곧 갈게요. 그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메시지 한 통이 앞으로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줄은요. 그건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묵혀있던 마음의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사슬의 끊어짐은 이 가족 모두의 삶에 예기치 못한 폭풍을 불러올 것이었습니다. 11월 초 금요일 아침 서울 하늘엔 엷은 안개가 깔려 있었어요. 햇빛이 있었지만 따뜻하지 않았죠. 그런 날씨였어요. 그날은 정유 씨의 가족이 제주도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여름 옷이 잔뜩 든 여행 가방, 아직 채 꺼내지 못한 겨울 이불들, 그리고 집안에 남은 미묘한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죠. 엄마, 수요일에 돌아올게요. 도윤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엔 다녀올게의 온기보다 정리된 일정의 차가움이 더 느껴졌습니다. 그가 가방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은 출근 준비 중인 직장인처럼 바빴고 그 옆의 서진이는 여행 전 설렘이 얼굴에 묻어 있었죠. 정희 씨는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만큼 나아졌어요.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들의 등 뒤를 바라봤습니다. 가족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해방감과 허전함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냉장고에 음식 있으니까 굶지 말고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집안일도 그냥 쉬세요. 그 말이 웃기게 들렸어요. 지난 한 달 동안 그들이 그녀를 어떻게 대했는지 너무나 뚜렷했으니까요. 그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괜찮다. 잘 다녀와. 그 짧은 대답에 담긴 건 괜찮다가 아니라 이제 됐다였죠. 현관문이 닫히고 차 시동이 걸리고 멀어지는 바퀴 소리가 점점 희미해질 때까지 정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들이 완전히 사라지자 아파트 안엔 낯선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집이 고요했어요. 너무나 고요해서 그녀는 마치 세상이 숨을 멈춘 듯 느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속 한편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누구에게 허락받은 것도 아닌데 마치 이제 괜찮다는 신호를 받은 것처럼요. 정희 씨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도윤이 가족의 차가 코너를 돌며 사라지는 걸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준비해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칠 동안 머릿속으로 수십 번 연습했던 전화를 걸었죠. 김 선생님, 이정희입니다. 양양 그 진료. 오늘 거래하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이요? 아직 점검도 안. 사진 봤어요. 보고서도 확인했어요. 준비됐어요. 오늘 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마침내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손에 쥔 사람의 목소리였죠. 통화를 마친 정유 씨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72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흔적이 거의 없었죠. 그녀의 공간엔 늘 가족의 필요만 있었으니까요.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15년 전 시장에서 산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가방이었죠. 지퍼를 여는 순간 낡은 천에서 희미한 냄새가 났어요. 그녀는 옷 몇 벌을 접어넣고 사진 몇 장을 챙기고 어머니의 은비녀를 조심스레 담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삶을 통째로 줄이고 나니 2개의 상자와 가방 하나면 충분했죠. 오전 9시 방이 텅 비었습니다. 가구들이 남았지만 정유 씨의 존재는 사라졌어요. 10시 정각 이삿짐 센터가 도착했습니다. 젊은 기사 둘은 묵묵히 짐을 옮겼습니다. 그들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혼자 이사하는 노년 여자를 그들은 이미 많이 봤을 테니까요. 오늘 저녁엔 도착합니다. 트럭이 떠나자 집엔 다시 정적이 깔렸어요. 정희 씨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한때 가족의 중심이던 그 공간이 지금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얹었어요. 수십 년 동안 닦고 치우고 요리하던 그 자리. 도마 위에는 칼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흠집이 아니었죠. 그녀가 살아온 흔적이자 가족을 위해 희생한 시간의 문이었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모두 그녀의 손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그 통들을 하나씩 꺼내 싱크대에 부었습니다. 김치찌개, 무생채, 콩조림, 멸치볶음. 그 붉은 국물들이 배수구로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굴레가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요. 이제 그만이야.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남의 그릇 채우느라 내 배를 비우던 날들은 이제 끝이야. 그 말이 부엌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녀는 자기 목소리로 공간을 채운 거였어요. 정희 씨는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엔 도윤이 가족이 석 달은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손편지를 올려놓았습니다. 도윤아, 이 집은 팔렸다. 새 주인이 2주 후에 들어온다. 이 돈으로 너희 집을 구해라. 나는 내 인생을 살러 간다. 찾지 마라. 엄마. 그녀는 종이 위에 열쇠를 올려두었습니다. 은색 금속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그건 이별의 사인이자 그녀가 쥔 마지막 족쇄의 끊어짐이었죠. 문 앞에서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햇빛이 방 안 가득 쏟아지고 있었어요. 먼지 입자들이 반짝이며 떠다녔죠. 그 빛 속에서 아파트는 평화로워 보였어요. 좋은 집이었어요. 하지만 한 번도 그녀의 집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건 긴 문장의 마지막 쉼표 같았어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한다는 숨고르기였죠.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정오. 정희 씨는 무인 발매기에서 표를 뽑았습니다. 양양행 12시 출발 창가 자리.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아도 누구에게 인사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숲이 스쳐 지나가고 회색 도시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고개를 기댄 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와 문자 알림이 쉴 새 없이 뜨고 있었죠.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말도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으니까요. 버스가 산길로 접어들자 창밖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회색 건물 대신 소나무 숲이 나타났고 공기 속엔 소금기와 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울의 숨막히는 공기 대신 어릴 적 시골 여름방학 같은 냄새였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혀있던 매듭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살아있는 공기를 느꼈죠. 양양터미널에 도착하자 김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새 집 직접 보시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집은 바닷가 언덕에 있었습니다. 푸른 덧문이 달린 하얀 벽, 바람에 바랜 빨간 문. 부엌 창문 너머로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햇빛이 벽을 타고 들어오자 정희 씨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빛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여기면 되겠어요. 그녀는 짧게 말했어요. 그 말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이정희로서의 첫 선언. 해가 바다 위로 기울 무렵 그녀는 낯선 바닥에 앉아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빛이 사라지는 바다를 바라봤죠. 주머니 속 휴대폰이 또 울렸지만 이번엔 꺼두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있고 싶었어요.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이정희. 그 목소리가 빈 방을 울렸습니다. 낯설지만 따뜻했어요. 그 소리가 마치 새로운 삶의 첫 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희 씨는 창가에 앉아 밤이 내려오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건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 했죠. 이제 시작이야. 파도 소리가 정희 씨를 깨웠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먼저 보였어요. 나무 대들보 군데군데 갈라진 틈새, 구석의 물자국 하나. 처음엔 어리둥절했죠. 여기가 어디였더라? 그때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양양, 바닷가집, 내 집. 그녀는 이불 속에서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해냈구나.
창문에는 커튼이 없었습니다. 연한 햇살이 그대로 들어와 이불 위에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이렇게 늦잠을 잔 게 대체 얼마 만이었을까요? 눈을 비비며 휴대폰을 켜보니 8시 23분. 세상에 이 시간이라니. 예전의 그녀였다면 벌써 새벽부터 밥을 하고 빨래를 돌리고 도윤이 가족의 아침 준비를 다 끝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도 소리만이 그녀를 부르고 있었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37통, 문자 29개가 떠 있었어요. 모두 도윤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집을 판다는 쪽지가 왜 있어요? 전화 좀 받아요. 어디 계세요?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정희 씨는 한참을 그 메시지들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껐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기계음도 의무감도 죄책감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오직 자신뿐이었죠. 그녀는 이불을 걷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허리가 약간 뻐근했지만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아무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하루의 시작. 그 단순한 사실이 마음속 깊은 곳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확 들어왔어요. 맑고 짭조름한 냄새. 햇빛이 부서지는 물결이 수평선 끝까지 이어져 있었죠. 그 풍경을 보는 순간 정희 씨는 마음속 깊은 곳이 환하게 트이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이게 내 아침이구나.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부엌으로 가니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컵 하나, 젓가락 한 벌, 빈 냉장고. 어젯밤에는 그게 조금 두려웠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설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씩 채워나가는 기분이니까요. 시장까지는 걸어서 15분. 감나무가 늘어선 좁은 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감이 가지마다 주황빛으로 매달려 있었어요. 햇살에 반짝이는 그 모습이 마치 잘 왔어 하고 인사하는 것 같았죠. 시장은 작았습니다. 12개쯤 되는 노점들이 반원 모양으로 서 있었고 아주머니들이 흙 묻은 채소와 반짝이는 생선을 팔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느린 풍경이었어요. 새로 오셨어요? 고구마를 팔던 최 여사님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많았지만 눈빛은 환했습니다. 네, 어제 막 도착했어요. 서울서 오셨네. 맞아요. 이 근처에 작은 집을 샀어요. 파란 덧문 달린 집이요. 최 여사는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그 집 홍 할머니 살던 곳이잖아. 혼자 사시나? 정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었습니다. 네, 혼자예요. 용감하시네. 그래도 잘 오셨어요. 이 동네 사람들 다 좋아요. 그 따뜻한 말에 정희 씨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왔다는 인사를 듣는 건 생각보다 큰 위로였어요. 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양양 동물보호소 일양 환영.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여러 마리의 개와 고양이들이 케이지 안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혹시 집이 필요한 아이가 있나요? 정희 씨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직원은 반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죠. 딱 맞는 친구가 있어요. 그녀는 뒤쪽 사육장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구석에 웅크려 있던 작은 개 한 마리. 한쪽 귀는 서 있고 다른 한쪽은 축 늘어져 있었어요. 갈색 반점이 흩어져 있고 눈은 깊고 조용했습니다. 이 친구는 밤비예요. 전 주인이 돌아가신 뒤로 6달째 여기 있었어요. 사람을 잘 따르고 아주 얌전해요. 근데 나이가 많아서 아무도 데려가지 않네요. 정희 씨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밤비가 조심스레 다가와 손끝을 할았습니다. 따뜻하고 약간 거친 혀의 감촉이 손에 닿았을 때 그녀의 가슴 속에 오래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같이 가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속상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 씨 한 손에는 장바구니, 다른 손에는 밤비의 목줄이 들려 있었어요. 밤비는 옆에서 조심스럽게 걸으며 가끔씩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게 진짜야? 하는 눈빛이었죠.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창가에 밤비의 침대를 놓았습니다. 밤비는 그 안에 몸을 말고 앉더니 사람처럼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희 씨는 부엌으로 가서 이 집에서의 첫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쌀을 씻고 고등어에 소금만 뿌려 구웠습니다. 순두부국을 끓이고 시금치를 살짝 데쳤죠.
그 단순한 과정이 어쩐지 눈물이 날 만큼 벅찼어요. 밥이 완성되자 바닥에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자, 이게 우리 첫 끼야. 밤비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죠.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밥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었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처음으로 지은 밥이었으니까요. 밤비에게 고등어 살을 조금 떼어줬습니다. 밤비는 조심스레 받아먹고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그 단순한 움직임 하나가 세상의 모든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식사가 끝나고 정희 씨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다는 오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밤비는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다고. 이제야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것 같다고. 휴대폰은 저쪽 방에 여전히 꺼진 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게 폭탄 같다는 걸 알았지만 오늘은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조금 뒤 정희 씨는 휴대폰을 잠시 켰습니다. 그리고 도윤이에게 단 한 줄만 보냈어요. 안전해요. 돌아가지 않아요. 너는 내 인생 살아.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그 한 줄을 보내고 그녀는 전화를 끄고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자신의 삶은 설명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호박색에서 장밋빛으로 물들었고 바다는 그 빛을 고요히 품고 있었어요. 밤비는 창가에 기대어 졸고 있었고 정희 씨는 그 옆에서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괜찮을 거야, 밤비야. 우리 행복해질 거야. 밤비의 꼬리가 살짝 흔들렸어요. 마치 알아요 하고 대답하는 듯 했죠. 그녀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같은 리듬으로 밀려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끝없는 물결이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졌어요. 이정희. 그녀는 작게 자기 이름을 불렀습니다. 해냈어. 정말로 해냈어. 그 순간 그 이름은 처음으로 진짜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커튼 자락을 흔들고 파도 소리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묵혀있던 그녀의 마음도 그 파도처럼 천천히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72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자기 자신으로 잠들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자유롭게 숨 쉬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늘이 늦은 시작이라 해도 늦은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아침이 있으니까요.